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웃고, 항상 헌신하고, 항상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등이 서늘한 사람. 오늘 이야기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애 동안 병든 노인을 한결같이 돌본 조카.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효자라 불렀던 그 사람. 그런데 10살짜리 부엌대기 아이 하나가 그 빛나는 효심 뒤에 숨은 것을 보았습니다. 밥솥 하나, 풀 한 줌, 그리고 열흘의 시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조금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대감댁 뒤뜰 장독대 쪽에서 등불이 3번 꺼졌다 켜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밤이었는데도 말이죠. 저 집엔 죽음이 들락거린다더라. 열해를 누운 대감이 아직도 안 죽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댔습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허리 아래 굳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병을 10살짜리 아이가 고치겠다며 나섰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열해를 누운 병을, 당대 최고의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던 병을, 아직 키도 다 자라지 않은 아이가 고치겠다고. 하지만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어른들이 먼저 시선을 돌리게 되는 아이. 맑음이 사람의 속을 비추는 것 같아서 왠지 숨기고 싶은 것이 들킬 것 같은 눈. 아이의 이름은 달래였습니다. 달래는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부엌댁이 아버지를 따라 대감댁에 들어온 지 3년.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밤에 설거지 물을 버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손은 야무졌고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그러나 달래가 단순한 부엌대기가 아니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보이는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앉아 미나리 잎을 말렸습니다. 햇빛 좋은 날이면 도라지 뿌리를 손질해 항아리에 넣어뒀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철없는 짓이라 했지만 달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가르쳐줬으니까요. 달래의 어미는 마을 약방에서 일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나기 전 달래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이란 게 꼭 쓴 것만 약이 아니다. 사람 살리는 건 밤냄새다. 몸속에 나쁜 게 들어앉으면 먼저 길을 열어 빼내야 한다. 그 말이 달래의 가슴 속에 씨앗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감댁에 들어온 뒤 달래는 그 씨앗이 어디에 쓰여야 할지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감댁의 주인은 윤대감이라 불렸습니다. 젊어서는 벼슬길에서 이름을 날렸고 잎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던 인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열해전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뚝 끊긴 것처럼 쓰러진 뒤로는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앉는 것도 눕는 것도 남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대소변까지 시중을 들어야 하니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늙은 호랑이가 방바닥에 묶인 꼴이었지요. 그런 윤대감을 가장 정성껏 모시는 이가 있었습니다. 조카 서진사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대감 방으로 들어가 손수탕을 달여 올렸습니다. 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정리하고 대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숙부님, 부디 기운 내십시오. 그 한마디에 하인들도 울컥했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서진사 같은 효자가 어딨냐? 저런 조카 두면 죽어도 여한 없겠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달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 어른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날마다 아픈 이를 위해 직접 탕을 다리는 것이 얼마나 고된 정성인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래는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서진사가 탕을 다릴 때마다 부엌 사람들을 죄다 내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은 기운이 세다. 잡기 많은 놈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탕을 다리는 게 왜 혼자여야 하지? 호기심은 어린아이의 병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남는 법입니다. 달래는 쌀자루 뒤에 몸을 웅크리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사는 사방을 한번 훑어본 뒤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톡 털어 넣었습니다. 그 가루는 하얗지도 검지도 않았습니다. 빛을 먹은 것처럼 회백색이었지요. 달래의 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은 꼭 검지 않다. 몸을 천천히 굳히는 독은 색이 오히려 곱다. 달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재 중에도 저런 색을 띠는 것이 있으니까요.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서진사는 효자로 소문난 사람인데 내가 어린 눈으로 오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달래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달래는 탕에 남은 찌꺼기를 한 숟갈 떠 마당의 암탉 앞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닭은 모이를 쪼듯 고개를 까딱이며 먹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닭이 비틀거렸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끄ꯛ 소리를 냈습니다. 날개를 파닥거리다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밤이 되자 경련이 왔고 다음 날 아침엔 차가운 깃털만 남아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는 척하며 천천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열해 동안 매일 조금씩 그리고 그게 효자라 불리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 달래는 대감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인이 막아섰습니다. 애야, 여긴 네가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때 방 안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보내라. 내 귀가 아직은 살아있다. 방 안엔 오래 묵은 양내와 눅눅한 이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뼈만 남은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고 서진사는 탕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달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님, 그 탕 드시면 안 됩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사의 눈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달래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진사나리께서 탕에 가루를 넣으셨습니다. 그 탕을 닭이 먹고 죽었습니다. 서진사는 바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닭에게 독인 약재도 있다. 어린 것이 괜한 호들갑이구나. 윤대감은 말없이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누워 있어도 그 눈은 사람을 꿰뚫었습니다. 달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서진사가 들고 있던 탕 그릇을 손으로 탁 쳐서 방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탕이 장판을 적셨습니다. 멍석마리를 해라. 저 계집애 당장 끌어내. 달래는 윤대감의 이불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제 밥을 드셔보십시오. 그때까지 대감님이 나아지지 않으시면 저 어떤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서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열해를 누운 병을 밥으로 고친다고? 어린 계집애가 사람을 놀리는구나. 그러나 윤대감이 오래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좋다. 열흘을 주마. 그리고 서진사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효자라면 열흘쯤은 참을 수 있겠지. 서진사의 턱이 굳었습니다. 겉으론 웃었지만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래의 열흘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은 지치 뿌리를 넣은 보랏빛 죽이었습니다. 혀를 맑게 하고 기운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새벽 산에서 직접 캐온 것으로만 썼습니다. 이슬이 맺힌 채로 캔 것이어야 기운이 산다고 어미가 그랬으니까요. 둘째 날은 쑥과 냉이로 속을 덮이는 죽. 셋째 날은 도라지와 더덕으로 숨기를 트는 죽. 달래는 매일 새벽 산을 올랐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잎을 손으로 훑고 어미의 말처럼 길을 여는 풀들을 찾아냈습니다. 밤에는 윤대감의 방에 남아 굳어버린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처음엔 나무 토막을 쥐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살, 아무 반응이 없는 근육. 손바닥이 아려도 손가락 마디가 부르터도 달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감님, 조금만 참으세요. 막힌 길은 두드리면 열려요. 윤대감은 처음엔 쓸쓸히 웃었습니다. 내가 이 꼴로 열흘을 버티는 것도 기적이지. 그 말에는 오래 포기하고
살아온 사람의 허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열애, 꼼짝도 못하고 누운 채로 남의 손으로 대소변을 받으며 그 시간이 한 사람의 자존심을 어떻게 갈아먹는지 달래는 그 눈빛을 보며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입가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눈동자가 맑아졌습니다. 이상하구나, 속이 덜 답답하다. 그 말 한마디에 달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것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희망이란 건 그렇게 한 숟갈씩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희망이 커질수록 서진사의 얼굴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 달래가 산에 간 사이 서진사가 부엌으로 들어가 죽솥에 소금을 퍼부었습니다. 달래가 돌아와 맛을 보고 바로 솥째 버리고 다시 끓이자 서진사는 이를 악물며 사라졌습니다. 달래는 아버지에게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데도 혼자 가지 마세요. 아버지는 딸의 눈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섯째 날 밤이었습니다. 죽을 다 먹은 윤대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달래야, 정말 그 탕에 가루가 들어갔느냐? 달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침묵이 이어져 달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내뱉는 것처럼. 나는 열해 동안 조카를 믿었다. 그 말 안에는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 스스로가 그토록 오래 속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늙은이의 수치심이 더 짙었습니다. 한때 입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던 사람이 조카의 손에 열해를 묶여 살았다는 사실을 달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윤대감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밤이었습니다. 달래가 허리 아래 등골 근처를 주무르다 멈췄습니다. 손끝에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 속에 돌멩이가 박힌 듯한 뾰족하고 딱딱한 멍울. 대감님, 여기가 이상합니다. 윤대감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달래는 어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몸속에 쇠붙이가 박히면 기운이 거기서 막힌다. 그럴 땐 끌어내는 돌을 써라. 다음 날 새벽, 달래는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쇠를 끌어당기는 검은 돌 지남철을 빌려왔습니다. 아홉째 날 밤, 방 안에 등불을 환히 켜고 달래는 지남철을 멍울 위에 댔습니다. 살이 꿈틀거렸습니다. 윤대감이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참으십시오. 거기 길이 막혀 있습니다. 살이 불룩 올라오더니 가운데가 붉게 터지며 검붉은 피가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달래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살짝 가르자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녹슨 금속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만 한 부러진 침.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이 빠져나온 순간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인다. 윤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발이 움직인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열해 동안 갇혀있던 몸이 이제야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가락 하나의 떨림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윤대감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기억한다. 허리가 아프다 하니 조카가 침을 놓아주겠다 했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부러진 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열해 전 서진사가 직접 박아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침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윤대감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냐? 한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 안에 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세월, 속아온 시간, 조카라 믿었던 사람에 대한 슬픔. 서진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숙부님, 자식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 큰 재산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자를 들이신다 하니 그때부터 제 속이 타들어갔지요. 윤대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열해를 나를 방에 묶어두고 탕에까지? 천천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제가 효자라고 믿게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달래는 숨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열애 동안 칭찬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손 잡아주면서. 욕심은 사람을 그렇게 바꿉니다.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어느 날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열흘째 아침이 왔습니다. 윤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침상 끝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열애 동안 쓰지 않은 근육이라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걸음이면 된다, 한 걸음이면.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진사가 뒤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애와 그 아비가 숯불을 해치려 했습니다. 돛가루가 나왔습니다. 서진사의 손엔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백색 가루. 달래가 본 것과 같은 가루였습니다. 밤새 어딘가에 숨겨뒀던 것을 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래의 아버지 팔을 비틀었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니에요. 달래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 그러나 분명히 자기 두 다리로 윤대감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멈춰라. 포졸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사의 얼굴이 땅빛이 됐습니다. 윤대감은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침이 여기 있다. 내가 열애를 누운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서진사의 손에 든 비단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 가루도 내 방 장롱 뒤에서 찾았다. 네가 숨긴 자리 그대로.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효자라더니 세상에 열애를 속였다고? 그때 대장간 주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주머니 진사나리가 며칠 전 제게 와서 같은 가루를 더 구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지자 서진사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이 결국 그를 포박했습니다. 윤대감은 달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열흘 등불 아래서 네가 내 목숨을 살렸다. 달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님, 저는 그냥 밥을 지었을 뿐이에요. 윤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할 때가 있다. 서진사는 관아에서 엄히 다스려 멀고 험한 곳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효자라 부르던 그 입으로 이젠 다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래와 아버지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집의 은인이다. 그리고 내게 다시 길을 열어준 아이니 앞으로는 배우고 익혀 더 많은 사람의 길도 열게 하겠다. 그날 이후 대감댁 뒤뜰 장독대 옆 등불은 예전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얹고 지키는 것처럼 밤이 깊어도 따뜻한 빛이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진사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욕심이 조금씩 그를 바꾼 것이겠지요. 한 번, 두 번,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번쩍거리는 효심 앞에서 아무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이라 믿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달래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화려한 것 뒤를 봤습니다. 매일 직접 탕을 다리면서 왜 혼자 문을 닫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른들이 당연하게 넘긴 것을 아이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어른의 경험보다 아이의 눈이 더 정직합니다. 그리고 달래가 윤대감을 살린 것은 특별한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 이슬 맺힌 풀을 캔 것, 밤마다 굳어버린 다리를 손이 부르트도록 주무른 것, 열흘 내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할 때가 있다는 윤대감의 말이 오늘도 마음에 남습니다. 혹시 지금 내 곁에 그런 밥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번쩍거리는 친절 뒤에 지친 표정을 숨기고 있는 사람. 열해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갇혀있던 윤대감처럼 입을 닫고 살아온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먼저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